아이고, 형님, 그렇게 잘나셨으면 이 김치 그 잘난 얼굴로 다 쳐드세요. 경기도 김포의 전원주택 그곳에서 20년간 시름을 모시며 살아온 마면을 이 방뇨 조용히 묵묵히 참고 살아온 시가. 그러나 어느 겨울 김장날 동서의 손에 날아든 김치 한 조각이 그녀의 얼굴을 덮는 순간 20년의 인내와 희생은 바스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날 이후 숨죽였던 면을 이는 마침내 입을 열고 녹음기 한 대와 붉은 김치의 기억을 안고 무너져던 자신을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상처를 흙에 묻고 자신만의 김치를 담그은 그녀의 마지막 선택.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닙니다. 이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채우는 여자가 됩니다. 그럼 형님이 만든 김치 형님이나 많이 드세요. 형님 수준엔 이게 딱이잖아요. 동서는 그렇게 말하더니 양손 가득 펴든 김친들 제 얼굴에 그대로 내던졌습니다. 붉은 양념은 뺨을 타고 목을 지나 턱 밑까지 흘러내렸고 턱반 옆 장독대 위엔 고요한 충격이 흩어졌습니다. 순간 마당에 있던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도 도련님도 시어머니도 입을 다문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미옥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붉은 국물이 턱 끝에 맺혀 떨어질 때까지 그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조용한 침묵 속에서 박미옥의 마음 한복판에 무언가 또렷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요. 이제 끝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김포해가 텃밭 달린 전원주택. 아직 철눈이 내리지 않은 겨울 아침입니다. 박미옥은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남편보다 먼저, 시부모보다도 먼저 움직이는 아침이 익숙합니다. 따뜻한 물에 손을 녹이며 무채를 썰고 들깨를 벗고 전날 밤부터 불려둔 콩으로 국을 끓이지요. 작은 부엌은 그녀의 손길로 분주해집니다. 창문 밖 텃밭에는 소리가 내려앉고 마당과 장독 옆으로 시아버지가 슬리퍼를 끌고 나옵니다. 미호가 또 새벽부터 일어났구나. 예, 아버님, 국에 들깨 좀 넣었습니다. 오늘은 따뜻하게 드셔야지. 그 말에 시아버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식탁에 둘러한 증가족들은 아무렇지 않게 국을 떠먹고 밥을 먹습니다. 남편은 출근복을 입으며 말합니다. 여보, 당신 이 국 진짜 맛있어요. 요즘 또 이런 맛 내는 사람 잘 없어요. 그 말에 미옥은 웃으며 반찬을 내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슬쩍 한마디 건넵니다. 넌 정성은 참 좋은데 음식은 항상 무난하구나.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야. 순간 미옥의 손이 멈칫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웃으며 대답하지요. 예, 어머님. 그래도 맛은 깔끔해야 하지요. 말끝은 공손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알 수 없는 묵직한 감정이 가라앉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이미 수십 번 더 넘게 들어왔습니다. 무난하다, 평범하다, 정성은 있다, 그 이상은 없다는 말. 그날은 특별한 날도 아닌 아주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옥은 느끼고 있었지요. 이 집안의 공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조용히 금이 가 있었으며 그녀가 이 집에 들어온 지 20에 한 번도 자신이 중심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항상 남편의 뒤 시어머니의 그림자 도련님의 빈자리 사이를 메우는 사람이었어요. 그저 그날 아침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유난히 깊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미옥은 묵묵히 설거지통 앞에 섰습니다. 물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왠지 싸늘하게 쉬어가고 있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유난히 밝았던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텃밭에서 얼갈이 배추를 솎아내고 있었어요. 손끝이 시릴 만큼 찬 공기였지만 익숙한 손놀림으로 흙을 털고 입을 다듬었습니다. 그때 마당 입구에서 경쾌한 차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루에 있던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며 말하셨어요. 왔나 보다. 막내랑 세아가 왔네. 저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몸을 털었습니다. 고개를 들자 은색 세단에서 한 쌍의 부부가 내리고 있었어요. 도련님은 익숙했지만 옆에 선 여자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 도렷한 이목구비에 짙은 립스틱 각이 살아있는 코트 차림 발목까지 오는 부츠에 마치 광고 속 모델 같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둘러 마당으로 나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아이고, 교수님, 이렇게 멀리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았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교수님이라고요? 아닙니다. 어머님. 공기도 좋고 땅 냄새도 좋고 저는 이런 더가 너무 좋아요. 그녀는 정중한 말투였지만 사람을 단숨에 제압하는 힘 같은 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녀 팔짱을 까며 제게 말했어요. 우리 미옥이는 이런 데에서 오래 살아서 손재주 하나는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더 영리하고 잘하더라고. 역시 교수님은 다르시. 저는 그 말에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실내로 들어온 후에도 분위기는 자연스레 그 여자를 중심으로 흘렀습니다. 도련님이 말도 꺼내기 전에 시어머니는 벌써부터 세면으로 일을 자랑하셨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요리도 잘해요.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논문도 쓰고 영어도 참 잘하고 옛날 며느리들이랑은 다르지. 도련님은 머스하게 웃었고 예비동서는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직 멀었어요. 그래도 어머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신경 많이 썼어요. 식탁 위엔 제가 정성껏 만드는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밤새 끓인 도가니탕, 새콤한 무생채, 정갈한 나물무침, 직접 쓴 배추죽까지. 하지만 누구도 그 음식에 대해 깊이 언급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예비동서의 옷차림 말투, 학력, 경력 이야기하느라 바보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손끝은 여전히 부엌에서 무채를 썰던 감각을 기억하고 있었고 마음 한 켠은 천천히 무언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물잔을 들며 속으로 조용히 생각했어요. 나는 이 집에 들어온 지 20회째인데 저 사람은 이제 겨우 20분이 지났구나. 하지만 식탁 위의 대화는 이미 저를 지나쳐가고 있었어요. 며칠 뒤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혈압이 크게 오르셨다죠. 다행히 큰 고비는 넘기셨지만 집으로 모신 뒤에도 식사는 조심하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약선식책을 펼쳐들었습니다. 음식으로도 몸을 돌볼 수 있다는 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다가왔습니다. 들깨와 표고 검은 콩, 들기름 다시마 육수 하나하나 지품료 장을 보고 조리를 했어요. 그날 아침 시아버지 식판 위에는 가지죽과 구운 황태채, 무청나물, 약단밤 조림이 올라갔습니다. 직접 만든 발효죽도 작은 잔에 따라 놓았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간 3개 안 했어요. 드셔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시아버지는 숟가락을 들어 조심스레 한 입 떠나오시더니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셨습니다. 부드럽고 좋구나. 입에 자극도 없고 이런 건 병원밥보다 낫다. 그 말에 저는 작게 웃으며 다시 물을 따라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계시던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표정 오랜만에 편안하네요. 여보, 당신 덕이야. 그때였습니다. 마침 도련님 부부가 방문했지요. 마당으로 차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시아버니가 먼저 달려나가셨습니다. 막내 아왔네. 너희 아버지 좀 괜찮아지셨어. 도련님은 늘 그렇듯 따뜻하게 웃었고 그 옆에서 동서는 쟁걸음으로 부엌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아버니는 다정하게 그녀를 부르며 말했어요. 우리 교수님은 혹시 약선식 이런 것도 하나 요즘 그런 게 유행이라던데. 그녀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이론은 조금 알아요. 오히려 한식은 형님이 잘하시잖아요. 저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제게 다가와 밥상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기초는 잘 닦아주셨네요. 색조합도 정갈하고 이런 감각 있는 분 드물어요. 기초라니 그 말이 칭찬인지 뭔지 모르게 아리송했습니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어쩐지 어디까지나 기본만 했다는 뜻처럼 들렸어요. 시아버니는 그 말에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미옥이는 기본은 우리 집은 그런 애야 묻어나고 성실한 스타일.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수저를 들고 국을 한 입 떠넣었습니다. 김이 모라모라 피어오르는 그를 단해서 제 마음도 한동안 조용히 가라앉고 있었어요. 김장날은 해마다 오던 날이었습니다. 텃밭에서 기른 배추와 무 직접 담근 소금 미리 주문한 생글까지 전날부터 재료 손질을 해도 없기에 새벽부터 부엌은 전쟁터처럼 분주했습니다. 저는 속지를 버무리고 시아버니는 배추를 자리고 계셨습니다. 막내 부부는 오전 늦게 도착했어요. 동서는 민소매 패딩에 긴 고무장갑을 끼고 생색나게 웃으며 말했지요. 형님 벌써 다 해놓으셨어요? 저는 집에서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서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같이 하면 금방 끝나요. 저는 그냥 웃으며 속지를 듬뿍 덜어 배춘 입에 바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얼마 안 가 손을 놓더니 주방 구석에 앉아 다리를 꼽고 말했습니다. 형님, 이 속이 좀 맵네요. 짜기도 하고 저는 이렇게 자극적인 김치보다 시판용이 더 입에 맞던데요. 그 말에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종장은 여러 입만 맞추려면 간이 좀 세야 해요. 익으면서 맛이 순해지기도 하고요. 그래도 너무 짠 것 같아요. 우리 집은 서울 입맛이라 그런가. 사 먹는 게 더 깔끔하고 안정적이잖아요. 저는 그 순간 손에 묻은 고춧가루보다 동선 말투가 더 매웠습니다. 그래서 말했지요. 요즘 사람들은 뭐든 사 먹고 끝내는 게 익숙하겠지만 이 집은 여전히 손맛을 중요하게 영위해요. 형님 노릇하려고 들진 않지만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시어머니는 눈만 검뻑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동서가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무시하는 말 처음 들어봐. 그러고는 속을 담던 고무대야. 앞으로 다가와 갑자기 두 손으로 양념을 배추에 묻히고 펴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했죠. 형님이 만드는 음식이니까 형님이나 얼굴로 맛있게 드세요. 순간이었습니다. 김치가 제 얼굴에 그대로 날아와 닿았습니다. 붉은 고춧가루와 마늘이 얼굴을 타고 흘렀고 모두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장면을 본 시어머니는 놀라기는 큰 형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직 어렸어. 그렇지, 저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뜨거운 것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더 뜨거운 것은 속에서 올라오고 있는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김치대야 옆에 놓인 물동이를 들어 말없이 고무장갑을 벗었을 뿐입니다. 그날의 김장은 그대로 멈췄고 집안의 공기까지 숨을 죽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그 여자를 존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치가 제 얼굴에 날아든 그 순간부터 저는 이 집의 공기가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더는 그대로가 아니었어요. 그날 밤 거울을 보며 얼굴을 닦을 때 저는 2번이나 세수를 했습니다. 얼굴에 트인 김치 속은 닦으면 지워지지만 제 마음에 남은 자국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더니 김장통을 열어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후 어제 그 통은 그냥 다 버렸어. 배추가 칠척칠척해졌더라. 아까 기나지 정성껏 담근 건데 괜 이상했네. 그 말에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눈을 한번 감았다 떴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아까운 배추였어요.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도련님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내고 있었습니다. 동서는 그날 이후 아무렇지 않게 단체방에 라떼 사진, 꽃시장 사진을 올렸습니다. 댓글에는 늘 시어머니의 하트와 우리 교수님 최고라는 말이 달려 있었죠. 그걸 보면서 저는 휴대폰을 끄고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어떤 말을 들었는지, 누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 침묵했던 순간들에 숨어있던 진심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하나 더 남편 책상 서랍에 있던 오래된 녹음기 그걸 꺼내요. 부엌 찬장 안쪽 시어머니가 늘 통화하는 그 탁자 근처에 조심스레 놓았습니다. 며칠 뒤 오후 3시쯤이었어요. 저는 부엌 뒷문에서 턱받가지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당에 혼잣말하듯 통화 중인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걔는 원래 그런 애야. 기질이 그래. 시시도 많고 넌 그냥 내 식대로 해. 내가 뭐든 내 편이지. 미옥이 걔는 어차피 주인 노릇 못해. 착하기만 하지.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가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말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너무 익숙했기에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지금은 기록해뒀다는 점이 전과 달랐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지금 하나의 무게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무게는 억울함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존놈이었습니다. 그 존놈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지금부터 방역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별소득 없는 날들이 이어졌고 저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난 오후 시어머니가 전화 통화를 하셨습니다. 평소보다 웃음이 잦고 목소리도 유난히 부드러웠습니다. 상대는 동서였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형님은요, 사람을 답답하게 만들어요. 이번 긍장도 보세요. 본인이 다 하겠다고 하더니 결국엔 맵고 짜고 그런데도 혼자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허허, 그게 걔의 스타일이야. 남한테 인정받고 싶어도 말은 못하고 속으로만 부글부글 끓는 거. 그러니까 너는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해. 김치 그날 내가 얼굴에 던졌다고 했지. 잘했어. 그 정도는 해줘야 걔도 기가 죽고 깨닫는다니까. 솔직히요. 어머님 없었으면 저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그러시니까 저도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형님은 왜 늘 피해자인 척하면서 뭘 잘했다고 자꾸 나서려는지 모르겠어요. 그거야 내가 교수니까 그래. 걔는 평생 반찬 걱정이나 하며 산 사람이고 넌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 아니냐? 급이 다르지. 내가 괜히 너한테 기대는 거 아니. 그 순간 저는 녹음기를 쥐인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정확히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험담이 아니라 고의적인 깎아내림이었고 시어머니가 동서를 부추긴 공모의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녹음 파일을 복사해 두었습니다. 하나는 핸드폰에 또 하나는 USB에 그 파일을 저장하며 제 안에서 확실한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에 저는 참는 게 미덕이라 믿었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가족 단체방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점심 모두 댁에 오세요.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은 메시지를 보더니 눈치채듯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이렇게까지.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일요일 도련님 부부가 도착하고 시어머니는 반가운 얼굴로 동서 손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교수님 손이 야무져서 음식도 잘 하시겠네. 동서는 웃으며 겸손한 척 고개를 숙였고 남편과 도련님은 어색하게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때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작은 리모컨을 눌렀고 식당 옆역에 설치된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선명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형님은요, 사람을 답답하게 만들어요. 김치 그날 얼굴에 던졌다고 했지. 잘했어. 급이 다르지 반찬 걱정이나 하며 산 사람하고 교수님하고는 그 순간 거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굳어졌고 동서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고 씁니다. 저는 모두가 듣는 앞에서 말했습니다. 직소리 안 냈던 건 못 들은 게 아니라 참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더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탁자 위 USB를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협박도 감정풀이도 아닙니다. 제가 어떤 말을 들으며 살아왔는지, 이 가족이 어떤 방식으로 저를 취급했는지 있는 그대로 남긴 겁니다.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고 도련님도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을 모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20년을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도 사람 대접을 받고 싶습니다. 그것만이 조건입니다. 식탁 위의 스피커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흘려보내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여전히 소리를 잃은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양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엎고 믿음도 없이 고개를 떨고 있었습니다. 동서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수저를 내려놓지도 못하고 있었죠. 남편은 안경 너머로 저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침묵을 깨고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 도련님이었습니다. 형수님, 그 녹음은 어떻게?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밥을 차리고 있을 때 거실에서 자주 들렸어요. 처음엔 그냥 넘겼지만 이상하다고 느낀 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작게 녹음기를 하나 두었습니다. 잘못한 건 제가 아니라 말한 사람이니까요. 동서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당당함과는 달랐습니다. 작고 흔들렸습니다. 형님, 그날 김장은 제가 진짜 웃겨서 그렇게까지 한 건 잘못한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저도 좀 벅찼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벅찼다면 말로 풀었으면 됐죠. 그런데 음식으로 사람 얼굴을 때리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게다가 그걸 어머님과 웃으며 이야기할 정도라면 그건 실수도 아니고 욱한 것도 아니에요. 그건 없으냐 기미입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함이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이 더 쓸쓸해졌습니다. 당신 미안해. 나는 그동안 그냥 모른 척했어. 그 말을 듣고도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받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든 건 아니었으니까요. 당신이 모른 척한 그 시간 동안 나는 이 집에서 목소리를 내려놓고 살았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 희생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서 지워졌던 거예요. 그제야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랬구나. 그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힘이 빠진 진짜 노인의 말투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늘 그러셨어요. 의도는 아니었다고요. 하지만 저는 의도보다 결과를 보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젠 그런 결과 속에서 제자리를 다시 세우고 싶어요. 그날 밤 식탁에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국이 식고 반찬이 마를 도로 모두 제자리에 앉아 조용히 있었습니다. 누구도 나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고 누구도 먼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동안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왔고 누구 하나 쉽게 입을 열 수 없는 고요한 반성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밤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 집안의 공기를 주도한 사람이 제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소리내어 우지도 나무라지도 않았고 동서는 주말이면 조용히 도련님만 챙겨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고 제가 내오는 밥상에 잘 먹었어 한마디 남기곤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 짧은 말 속엔 미안함도 애씀도 어차피 한 후에도 들어 있었죠. 하루는 시어머니가 부엌에 들어와 물그러미 제 옆에 섰습니다. 고등어를 굽는 제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다 말없이 뒤로 돌아섰지요. 그 뒤통수에서 느껴지는 건 더 이상 뾰족한 말로 저를 찌르던 그 시어머니가 아니라 작은 등을 둥글게 말고 조용히 걸어가는 하나의 나이든 그림자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도 어김없이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없이 식탁이 안 잡고 남편과 시아버지도 묵묵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친 남편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앞에 섰습니다. 당신한테 너무 늦었지만 이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놀란 숨을 삼켰고 시아버지는 젓가락을 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호가 나는 그동안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제대로 보지 못했어. 어머니 말에 말없이 고개 끄덕이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게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만 생각했어.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 그건 당신을 점점 투명하게 만드는 일이었더라. 저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무릎을 꿇는다고 해서 모든 게 사라지진 않죠. 하지만 그가 드디어 자신의 눈으로 저를 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 한편에서 무언가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당신이 날 지켜주지 않아서 내가 내 자리를 직접 지키게 된 거예요. 그 말에 남편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지킬게 말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그날 밤 저는 마당에 나가 장독 옆에 작은 거름을 옮겼습니다. 텃밥 가장자리 붉게 시든 고추대 옆에 조그만 접시 조각 하나가 박혀 있었습니다. 김치가 담겼던 사기 접시 조각이었죠. 그날 제 얼굴에 날아들었던 그 붉은 장면의 흔적. 저는 그 조각을 조심스레 파내고 마당 흙 깊은 곳에 묻었습니다. 이건 그냥 흙으로 돌아가게 두자. 그 말은 누구에게 한 것도 누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 자신에게 이제는 그만 털고 가자고 말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그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저를 부르지 않았고 동서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매일 밤 식탁약 제자리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일은 뭐 도와줄까?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고 시간은 쌓일 수 있고 저는 이제 그 안에 존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은 마당 창고를 정리하던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쓰시던 묵은 소단지며 달아빠진 낡은 찜기며 이제는 누구도 쓰지 않는 주방 도구들이 상자에 가득했죠. 저는 그 상자들 사이에 껴있던 작은 나무함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뚜껑을 열자 오래된 수첩과 손때 묻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흐릿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옥에게 줄 생각은 없지만 써본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고 편지를 꺼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바랬고 몇 군데는 글씨가 번져 있었어요. 미호가 너한테 이 편지를 쓸 줄은 몰랐다. 내가 너를 어떻게 되었는지 말로는 다 못하겠지. 근데 잊지 않니? 너 들어오고 몇 해쯤 지났을 때였나. 그때 내가 새벽마다 밥하고 국 뿌리던 소리, 그게 꼭 예전에 내 시어머니 밑에서 살던 내 모습 같아서 괜히 눈물이 났던 적도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너한테 고맙단 말도 못하고 늘 흠이나 잡고 무난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지. 왜 그랬을까? 나도 그저 시어머니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었던 건지도 몰라. 내가 죽거든 이 편지는 태워버려. 내 손에 가게 둘 생각은 없으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이걸 보게 된다면 그땐 나도 너를 한 사람으로 존중하고 있었다는 거, 그건 알아줬으면 좋겠다. 마이너스 내 시어머니가. 저는 편지를 다 읽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건 사과도 용서도 아니었지만 그녀가 제게 진심을 한 번이라도 담았던 유일한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 마음 어딘가에 아주 작게 조용한 불씨 하나를 남겼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시어머니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고 그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편지에 대해서는 입 밖에 꺼내지 않았지만 그녀는 알았을 겁니다. 제가 그것을 봤다는 걸, 그리고 그렇게 말없이 우리는 아주 조심스럽게 서로를 향해 한 발자국 다가섰습니다. 며칠 뒤 동서가 조용히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한 옷차림도 단단한 말투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과일 바구니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형님, 그날 이후로 많이 생각했어요. 그땐 제가 너무 어렸던 것 같아요. 이젠 더 이상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기로 했어요. 그냥 제자리에서 조용히 살려고요. 저는 과일 바구니를 받아들고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겠습니다. 우린 자매가 아니에요. 하지만 동서니까 그 거리만 잘 지켜도 싸우지 않고 지낼 수는 있을 거예요. 그 말에 동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색하게 웃고 돌아서는 뒷모습이 왠지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이 집의 공기에는 조금씩 봄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이해라는 단어를 향한 발걸음이 시작된 셈이었죠. 올해의 김장은 예년보다 소박했습니다. 지난해처럼 대여섯 명이 한데 모여 법석을 떨며 담그던 풍경은 아니었지요. 오롯이 저와 남편 시어머니 셋이서 조용히 김장 매무새를 챙겼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배추를 다듬었고 저는 그 옆에서 고춧가루를 풀고 마늘을 다졌습니다. 이제는 그냥 필요한 만큼만 하자. 많이 담가서 뭐하니? 그녀가 처음으로 제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저도 그게 좋겠어요. 김장이 다 끝나고 저는 마당 장독대 옆에 따로 담가둔 김치 한 통을 꺼냈습니다. 작은 용기에 곱게 담긴 김치, 하얀 무김치, 노란 단호박 김치, 보랏빛 자색 양배추 김치까지 손바닥만 한 접시에 정갈이 담았습니다. 그건 작년 김장날 제 얼굴에 날아들었던 그 붉은 김치와는 다른 세상의 것이었습니다. 접시를 들고 턱받고 석 고추대가 모두 뽑히고 턱빛 당 한 켠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묻어두었던 깨진 접시 조각이 남겨져 있었지요. 작은 삽으로 땅을 파고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오늘 담근 김치를 조심스럽게 덮었습니다. 붉지 않은 김치, 누구의 분노도 원치지 않은 그 색색의 김치가 마치 내 마음을 감싸듯 흙 위에 놓였습니다. 이건 내 밭의 거름이 될 거야.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려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삶을 살아낸 저 자신에게 고요하게 건네는 위로였지요. 상처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모욕도 오랜 침묵도 사라지지 않고 내 안에 남아있겠지요. 하지만 이제 그것에 이름을 붙이고 흙 속에 묻고 다른 열매를 피울 수는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밭의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저 멀리 마당 끝장독배 옆에 시어머니가 고추대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문득 고개를 들어 제게 말했습니다. 맛있겠다. 오늘 김치.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이번엔 저도 제 입맛대로 했어요. 그날 밤 남편은 퇴근 후 따끈한 국을 앞에 두고 물었습니다. 그 김치 나도 먹어봐도 돼?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조용히 고개를 끄겠습니다. 물론이죠. 이번 김치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만든 거예요. 그가 미소 지으며 김치를 한 입 먹고 고개를 끄겠습니다. 진짜 맛있다. 당신 김치는 이제 완성된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내가 만든 밥상을 내가 제일 먼저 먹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당 텃밭 한 구석 작은 김치 한 접시 아래 아주 오래된 상사 하나가 묻혀 있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은
저 자신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조용히 사는 법만 배웠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기분을 숨기고 눈치를 보며 하지만 이제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삶의 무게만큼 제 자리를 만들었다고.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묵묵히 참아온 시간이 결국 박미옥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랜 침묵 속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으려 애쓰는 그 마음이 혹시 여러분 마음 어딘가에도 닿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싸움 속에서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버텨내고 있는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되셨다면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인생 마르는 당신의 자리를 응원